자, 이제 주택정책 보겠습니다. 주택정책이 이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되는데요. 일단 제일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정답 지문이 되도록 해서 출제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정답 지문이 아니더라도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이제 많이 중요한데요. 183쪽에 그 1번 문제는 중요도는 낮습니다. 중요도는 낮은데, 그 5번 지문에 PIR 개념 있죠. PIR 개념, 요 정도는 그냥 참고로는 알아두세요. 지금 이 PIR이, P가 이제 프라이스거든요, 가격. 그 다음에 여기 I가 인컴이에요. 이게 주택 가격을 말해요. 이 밑에는 연소득이에요. 요거 이제 R은 비율이란 뜻이에요. 비율. 가격, 소득, 비율. 이렇게 돼요. 가격, 소득, 비율.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테크 같은 거를 하실 때 요걸 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10이다 그러면은 연소득의 10배만큼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엊그제 이걸 검색해 봤더니 서울이 20이 넘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죠? 혹시 서울에 뭐 누가 살아요? 서울에 누가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막 인상이 찌푸러지시고 계셔요. 서울에 집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서울에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 싶을 정도예요. 서울에 없으니까 그나마 지방에 집 한 채 갖고 살지, 서울에 있었으면 집도 제대로 못 갖고 있을 뻔했어요. 아무튼 지금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늘어나서 이게 같이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이해가 되잖아요. 소득은 늘어나지 않은데 주택가격만 올라가서 지금 역대 20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20 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뭐 일부러 그걸 찾아서 많이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기사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숫자를 봤지만 뭐 좀 많이 올라가도 18 뭐 이런 정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10몇 년 이랬어요. 12년, 13년 이랬어요. 근데 그게 많이 올라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또는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서울에는 잘 사는 사람만 모여 있다거나,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거나, 서울에. 뭐 그러면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소득이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소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은 그만큼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몰려 있다거나,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이게 20 더 된다는 얘기는 집값은 그만큼 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과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을 맞춰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소득이 적은 데는 집값도 낮아지고 소득이 많은 데는 집값도 올라가면 이거는 비율은 어차피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기 누가 주변에 집을 살려고 한다면 말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심리가 개입돼서 야, 이거 지금 아니면은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 효과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차라리 돈 있으면 딴 데를 봐야 되죠. 딴 데, 좀 낮은 데, PIR이 낮은 데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키 높이를 맞추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실 때는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공부를 떠나서 좀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B자가 빠져 있어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택지비 B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건물 지으면은 두 가지잖아요. 땅값, 건물값 이렇게 택지비와 건축비. 그다음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많이들 하잖아요, 전매 제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예, 그렇죠. 다음에 4번에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공공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공공용지라면 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뭐 어렵지 않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3번 문제도 이게 정답이 27회잖아요. 27회가 이제 일단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5번이 정답인데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니까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런 것까지 부동산학개론에서 다룰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번은 이제 중요도는 낮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 위에 거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건축비 그리고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당연히 현재 정부 시행 중이고 자, 그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해야 되죠.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분양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5번 지문보다 다른 지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4번도 한번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기억에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당연하죠. 분양가가 규제되면은 건설사가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지금 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원인 중에도 이런 어떤 규제가 원인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게. 재개발을 통해서 또 많은 양을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심리 효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 효과는 보통 뒤따라 나타나요. 보통은 이제 실물에서 양이 모자라는 거예요. 양이 모자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심리 효과까지 가자면은 급등해서 이렇게 거품기까지 끼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증대시킬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 요인을 줄여서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을 덜 찾을 거 아니에요. 분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가격은 안정이 되는 거죠. 다음에 니은에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요. 그러면은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과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죠. 자, 기억 디귿은 공통이니까 리얼을 보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리얼을 바로 보면은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자, 이거 틀렸죠? 시장가격 아래에 분양가를 규제해야 되죠. 그래서 리얼이 틀렸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이죠. 정답은 그래요. 여기요, 사실 그 리얼이 틀린 지문이니까 별거 아닌데, 이 경제학에서는요, 고급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따져요. 분양가 규제 또는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효과가 있다. 이게 고급 경제학에서는 X예요. 고급 경제학에서는. 왜냐하면 이 이하라는 말까지도 따져요. 고급 경제학에서는. 이하는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시장 가격에서 규제할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가격 아래 이렇게 해야 돼요. 고급 경제학에서는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어차피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고급 경제학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거를 보고 있어요. 늘 이 출제위원들이 이런 데서 틀리지 않을까. 그걸 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 경제학을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제학을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미집 모형에서 그렇게 출제 오류 나타나죠. 지금 이번에도 이런 출제 오류 나타나죠. 이런 출제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걸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학에서는 고급 경제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예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틀렸고 예전에 다 그렇게 틀렸어요. 틀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급 경제학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자,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에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시장가격 아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야 제대로 질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이게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안 떠오르나요? 말을 하세요. 이하로 규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질문에 나오니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지문에 나와야 따지는데 질문에 이하로 규제 이렇게 하니까 따질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요 아래로 규제를 하는 거죠. 아래로 규제하면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요만큼의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이 소리 뭐예요? 수요가 더 완만할수록 이 소리죠. 이렇게. 더 완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끝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게. 그럼 초과 수요의 크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더 탄력적일수록. 맞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하면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2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 오른팔이 이렇게 되는 더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 그 소리는 여기가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도 더 많이 줄어들고요. 늘어도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고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요. 1번이나 2번 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이거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은 소형주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건설사가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3번 틀렸죠. 다음에 4번의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목적은 그런 목적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이제 7번, 8번 중 이제 8번을 좀 보겠습니다. 분양가 규제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분양가 규제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다. 맞죠? 그 의도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얘기고 일단 의도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가 규제 시 단기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은 새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중고주택 안 사고 싼 분양주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만약에 분양가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지금 돈이 모자라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분양하는 주택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좀 싸게 분양하는 거 있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돈 주고, 이제는요, 저희 세종시에서 저희 아파트 팔아가지고 딴 거 못 사요. 딴 데 다 올라갔는데 우리 아파트만 안 올라가지고. 와이프한테 제가 진작에 다른 데로 가자고 했는데 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여기 있겠다 그러더니 팔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집 팔아가지고 다른 거 반 채밖에 못 사요. 반 차이, 배 차이 나, 배 차이. 그러니까 우리 집 두 채를 갖고 있어야 그 팔아가 딴 데 가서 한 채 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또 분양받아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양받아도 이제 분양가가 거의 이 집 팔아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째 살아도 꼭 그런 데 사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다른 데 다 올라가고 이제, 세 군데 동네가 제일 안 올라갔었거든요. 세 군데 동네가 제일 안 올라갔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나마 또 올라갔어. 그럼 남은 두 개 중에 또 우리 동네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분양가가 더 싸다. 그럼 파는 가격이 더 싸다. 분양가가 싸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100대 1, 200대 1 되는 거지. 다음에 3번에 분양가와 시장 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며 주택 과소비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 투기적 수요라는 거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주택 과소비 현상은 뭔가 하면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당 1,000만 원이에요. 평당 1,000만 원 하는데 분양가가 800이에요. 내가 만약에 2억 4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평당 1,000만 원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2억 4천을 갖고 있으면 그냥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으면 내가 몇 평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24평짜리 집을 살 수 있죠. 이 돈으로. 분양가를 규제를 안 하면. 근데 분양가를 규제하면 제가 몇 평짜리 집에 신청할까요? 30평짜리 집에 신청하지 않을까요? 분양가를 규제했는데도 제가 제 분수를 알고 24평짜리만 신청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분양가 규제하면 당연히 30평짜리 신청할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몇 평짜리 집에 사는 게 적당한 수준이에요. 소득 수준이. 24평짜리 집에 사는 게 적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분양가를 규제해버리니까 뭐예요?
과소비죠, 이것도. 6평 과소비잖아요. 과소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분양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이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의 초과 수요 현상이 증가하는 반면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유발한다. 말도 안 되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이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자, 9번과 10번, 11번 여기 분양주택인데요. 그 중에 이제 분양가 자율화, 요거는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지금 분양가 규제가 부작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 자율화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신규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다. 자, 이게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이렇게 또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이렇게 작은 주택보다는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주택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소득층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규모가 작은 주택을 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식구가 적으니까 식구가 적으니까 작은 규모를 이제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작은 규모의 주택이 없어요. 적어요. 훨씬 적어요. 30평 넘는 게 더 많았어요. 25평 이런 게 오히려 주택이 적으니까 사기가 더 힘들어요. 할 수 없이 그냥 30평 넘는 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치 않게 과소비를 하는 거죠. 싼 주택이 이제 적은 규모의 주택이 적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 분양가와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단기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폭이 작잖아요. 그리고 주택도 많이 만들어지고 규제를 하는 경우에보다 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율화 시 신축 주택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자, 이게 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이게 어차피 집 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중고주택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신규 분양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이동이 초래될 수 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중고주택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 5번은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아도 돼요. 5번 지문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이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나머지 지문들 있죠. 특히 그 위에 1번, 2번, 3번 지문 있죠. 특히 1번, 2번, 3번 지문 위주로 분양가 자율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번이나 11번은 이제 선분양, 후분양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 작년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이게 선분양 제도잖아요.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분양 제도는 준공 전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거 맞고요.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죠. 뭐 이게 막
이 옛날에 막 분양권을 사가지고 또 분양권 팔고 막 이런 것도 많았죠. 근데 그 시기에 저는 뭐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 거는 잘 몰랐지만 그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저보다 이제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분은 이제 이미 사회 활동을 한 거잖아요, 활동을.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는 정말 그 강남의 그 옛날 복부인이라고 한 그게 엄청났대요. 엄청나서 그분도 재산을 뭐 수백억 이렇게 모으기도 모았었는데 한꺼번에 IMF 때 다 날려버리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남은 거 가지고 그냥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돈을 많이 번 적도 있고 날리기도 했고 이런 거를 보기는 했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그 많이 번 사람들이 그거를 다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하대요. 그나마 자기가 제일 낫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한 번에 다 털어먹는데요.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재산이라는 것도 지킬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지킬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잠깐 따온 그 분야에서만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시류에 이제 따라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다른 어떤 지식들이 부족하니까 옆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뭐 깨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사기당하고 날려먹고 다른 사업 해가지고 실패해서 날려먹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도 IMF 때 큰 이제 개발 사업을 해서 그게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날릴 뻔했는데 겨우겨우 그냥 목숨만 살고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디 누가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보면은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꾸준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야, 뭐 저렇게 많이 버네 해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공술의 공수거인 것 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 그런 기회가 와도 지킬 수 있도록 머리에 좀 지식을 좀 쌓아야지 않나 그런 생각은 늘 합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렇고요. 다음에 그 4번 5번 지문에 보시면은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가 아니고 품질 저하죠.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당연하죠. 후분양제는 다 이제 건물 짓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품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11번은 이제 같은 선분양 후분양이니까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에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80쪽에 17번 적어 놓으시라 그랬죠. 80쪽에 17번을 가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예요. 80쪽에 17번. 자, 80쪽에 17번을 보시면은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QD는 1200-2P, 공급 함수가 QS는 600 플러스 3P라고 하자.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규제했다면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은, 자, 임대료 규제도 이제 또 한 번쯤 또 출제될 때가 돼 가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죠. 수요 함수가 몇 초로 돼 있어요? 1200-2P. 그 다음에 QS는 600 플러스 3P라고 하자. 이렇게. 자,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규제했다면, 규제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못 올라가게 막아놨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의미예요. 규제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랬을 때 계산 순서는 이거죠. 첫 번째는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죠. 규제 가격을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다 대입하는 거예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에. 그럼 뭐가 계산이 돼요? 수요량도 계산이 되고 공급량도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수요량이 더 클 수도 있고 공급량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아직 계산하기 전이니까. 만약에 얘가 더 크다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고요?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대답하고, 얘가 더 크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절대로 초과 공급은 있을 수가 없죠. 절대로 초과 공급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3번, 4번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 5번 중에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50을 여기 대입하면, 위에 대입하면 QD는 몇이 나와요? 50 넣으면 100이니까 1100이죠. 여기다 50 넣으면 150이니까 750. 누가 더 커요? 수요가 더 크니까 초과 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초과 수요 3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188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런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188쪽에.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보조를 해주니까 실질소득 증가하겠죠. 다음에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처리한다. 그렇지 않죠?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수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가 하면 임대료 보조는 뒤에도 나와요.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한테 한다 그랬죠. 임대료 보조 나오면은 달동네, 옆동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수요를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존 임대인들은 뭘 얻어요? 초과이윤을 얻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돈 되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내려가서 초과이윤은 사라지겠죠. 공급이 증가 장기적으로. 요걸 말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고요. 정답은 3번, 2번인가요? 2번이었고요. 다음에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4번을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틀린 것은 1번에 임대료 규제 시 용도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용도 전환에 따른 이익이 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용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임대주택의 총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저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카페로 바꾸거나 또는 뭐 식당으로 바꾸고 용도를 바꿔요. 치킨집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서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다음에 임대료 규제 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 및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맞죠? 다음에 임대료 규제 시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은 더욱 커진다. 이거는 아까 분양가 규제에서도 했죠? 탄력적일수록, 이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든 초과 수요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임대료 규제 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임대인의 암거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분양가 규제와 임대료 규제가 그래프가 똑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없다고 치고, 노란 것도 없다고 치고, 임대료 규제하면 이게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규제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규제 가격은 이 아래고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여기고,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암거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임대료 규제 시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 현상은 더욱 커진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초과 공급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탄력성이 커질수록 임대주택에 대한 뭐가 커지는 거예요? 초과 수요 현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든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탄력성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탄력성에 응용해서 앞에서 이제 수요 공급에서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에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을 빨리 연상하도록 해야 되죠. 탄력성과 판매 수입하면 이것도 올려야 되죠. 이것도 올려서 윗동네는 뭐예요? 윗동네. 탄력 구간, 아래 동네는 비탄력 구간. 탄력 구간일 때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요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지출액 이렇게 하고 총수입 하잖아요. 다음에 뭐였어요? 비가더요, 비가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이렇게. 그죠?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비탄력적일수록만 보고,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 가격 뒤에 이제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 뒤에 가격을 물을지 양을 물을지만 보면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가격은 더 변해요, 덜 변해요? 더 많이 변한다, 더 많이. 얘는 덜 변한다, 또는 더 적게 변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다른 단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하든, 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 관계없어요. 그냥 요 단어에만 초점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탄력적일수록 요 단어에만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단어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가격을 물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나오면 덜 변하는 거죠. 양이 나오면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까먹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 87쪽을 일단 가보세요. 87쪽. 87쪽에 9번에 1번 지문 보세요. 87쪽에 9번에 1번 지문. 9번에 1번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앞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밑줄 그으라고요. 탄력적일수록만 밑줄 그으라고요. 9번에 1번 지문에 탄력적일수록 요것만 밑줄 그으시라고. 그럼 탄력적일수록 하고 다음에 가격이 나오는지 양이 나오는지 그것만 보라고. 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그래프를 완만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도 돼. 그 앞에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나오잖아요, 가격이. 가격 나왔잖아요, 가격. 뒤에 부동산 가격이 나왔잖아요. 완만하면 가격이 더 많이 변해요, 더 적게 변해요? 가격은 더 적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더 크게 이렇게 돼 있죠? 틀렸다 이 말이야. 다음에 그 밑에 10번에서도 10번에 3번 지문에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돼 있죠.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가파르게 머릿속에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가격이 나와요, 양이 나와요? 가격이 나오죠. 가격이 나오면 더 많이 변해요, 더 적게 변해요? 더 많이 변하죠. 더 크게 맞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앞에 뭐가 나왔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뭐 수요가 뭐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그 앞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쓰라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요 말이나 탄력적일수록 요 말만 신경 쓰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100%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탄력적일수록 하면, 이러네. 그럼 양이 나오면 적게 변하네. 양이 나오면 많이 변하네. 가격이 나오면 적게 변하네.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이렇게 세워요. 그럼 뒤에 나오는 말이 가격이면 많이 변하네. 양이 나오면 적게 변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제 손에 장 찢을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100% 다 됐다니까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다시 저리 가셔서 그 이제 응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응용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내가 공부한 것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뭐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이제 수탄수 공탄발 금미집 모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요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제 수탄수 공탄발이고, 오늘 나오는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거. 요거하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조세익 기착에서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하고, 거기 이제 내용들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몇 번 15번, 16번 중에서는 16번을 볼까요? 16번에 임대료 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가격 통제로서 직접 개입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시장에 개입할 때 이렇게도 개입하고 이렇게도 개입하거든요. 요거는 수량 통제라 그래요. 이쪽으로 들어간 건. 이건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은 가격 통제라 그래요. 어느 쪽으로 개입하든 직접 개입이에요. 이것도 직접 개입, 이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근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무슨 개입으로서 직접 개입이에요? 가격 규제로서 직접 개입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정부의 규제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죠. 또 시장의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하여 임차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가격제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시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및 용도 전환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총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죠? 규제를 하면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해요, 안 해요? 공급 안 하겠죠. 다른 걸로 돌리겠죠.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지역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화되어 주거 이전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뭔 소리예요? 주택이 부족하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이 돼서 집을 구하기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1번이 그래서 정답이고, 자, 이제 17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 17번, 18번 중에서는 17번이 더 중요해요. 17번을 일단 먼저 보세요.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달동네 생각하라 그랬어요. 달동네. 다음에 2번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조금 전에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달동네, 옆동네. 달동네, 옆동네에서 단기, 장기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이다. 그렇죠. 이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이죠. 보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5번 지문은 보지 마세요. 5번 지문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19번은 아예 안 봐도 괜찮고요. 다른 거 18번에 다른 지문 보겠습니다. 18번에 임대료 보조란 정부 등 공공이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간접적인 시장 개입 수단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주택 소비자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단기적인 효과 및 혜택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장기적인 효과 및 혜택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자, 요거는 일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표현이 조금은 좀 지나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단기라면은 그러면은 임대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단기라는 게 뭔가 하면은 수요가 증가해도요. 이게 공급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말해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이게 수요가 증가해도 뭐만 올라가요? 임대료만 올라가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 교재 2번 지문에서 말하는 단기적인 효과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누구한테만 귀속이 돼요? 임대인에게만 귀속이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야 이제 혜택을 보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수직이 아니죠. 수직이 아닐 때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임대료가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임대료가 여기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임차인도 혜택 보고 임대인도 초과 이윤 얻는 만큼 혜택 보고 이렇게 혜택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도 나누어 부담하는 것처럼 임대료 보조 혜택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 2번 지문은 어떤 경우를 말한다?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요거를 뭐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효과 및 혜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3번에 집세 보조란 가격 보조라고도 하며 이제 깎아주는 것을 말하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그렇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금을 임대주택의 소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보조 이전에 비해 임대주택 이외에 타 재화의 소비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임대료 보조를 해서 임대주택 소비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나한테 여윳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쪽 쓰더라도 돈이 이쪽에서 여유가 생기면은 다른 재화 소비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19번 넘어가셔도 돼요. 20번을 보고 20번을 보고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말이 좀 이상하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좀 애매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말이 안 맞아요. 일단 다른 지문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게 직접 지어서
임대주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입 임대주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택을 사요. 주택을 사서 저소득층들한테 싸게 세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 옛날에 서울 오세훈 시장이 서울 할 때 장기 전세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죠.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갔던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여기 이제 단기, 여기 장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의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5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다른 지문 위주로 보세요. 근데 이제 1번은 뭔가 하면은 임대료 규제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뭔가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를 했을 때 제일 문제가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공급 줄어드는 거예요. 규제를 했을 때. 규제를 했을 때 공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해요? 암시장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 건 당연해요. 오히려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잖아요. 규제를 하면은. 근데 줄어는 드는데 단기에는 많이 줄어요? 많이 줄지 않아요? 많이 줄지 않아요. 이게 내려가도 얼마 안 내려가요. 내려가도 얼마 안 내려가면 이 암시장도 얼마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정부의 규제 임대료를 지켜만 준다면,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더 받지는 못하고, 지킨다면 혜택은 임차인들이 많이 보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22번이 하나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